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김순석입니다. 제가 이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이 논문을 2016년에 썼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이 별 내용도 없는 논문을 발견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좀 부탁을 하시면서 다른 거 전혀 손댈 필요 없고 PPT로만 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하루만 충분하겠지 하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완전히 낚여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영역인데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보니까 OECD하고 제가 영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이 정도만 보았는데도 제가 논문 쓴 이후로 이 연성규범이 바뀌지 않는 국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논문을 새로 써야 될 상황인데 도저히 시간은 없고 그래서 바뀌어진 중점적인 내용만 이렇게 간단하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빨리 바뀌고 세세한 영역이라서 혹시 제가 캐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추후에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연성규범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의 코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모범규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과장님 오셨나요? 예. 과장님 오신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모범규정은 이거 대폭적으로 간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모범 기준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걸 만들 적에 만드신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의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너무 과거의 규정 중심적으로 자세히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 50페이지가 돼서 요즘 ES 규범으로 해서 조금 더 압축해 놨습니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양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성규범이라는 것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이게 원칙 중심 규범이기 때문에 원칙만 대시하고 나머지는 기업들이 알아서 준수할 건가, 준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요인에서 준수하지 못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걸 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시켜 나가는 하나의 툴인데 이게 아마 전부도 나름대로 아마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OECD나 다른 데에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평가할 때 아무래도 우선 제일 먼저 보는 게 규범이니까 규범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면피성 이러한 규범도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세히 규정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규범이 만들어지고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왜 일본이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하고 스튜디 코드를 이렇게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게 실행되고 있냐? 그 원인은 일본 기업들은 이미 이게 가장 발달된 영국에서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와 스튜디십 코드 하에서 기업 활동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에 이걸 도입할 때 어떻게 도입해서 작동해야만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에 맞게끔 운영될 것인가 이걸 만들 단계부터 주요 기업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또 만든 다음에도 실질적인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사법은 일본이랑 얼마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 가버넌스가 97년도 IMF 때는 우리가 좀 앞서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푸시했으니까. 근데 그 후로는 특히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나 이런 거 들어오면서부터는 일본이 우리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이걸 인식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화시켜주고 기업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걸 바꿔야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많이 써놨습니다만 이건 시간에 맞춰서 적당히 가감하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성규범이가 말이 좀 익숙지 않을 텐데 이건 원래 국제법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걸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 지배구조는 어떤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사회나 경제, 법률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고 또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형성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또 훌륭한 경영 실적을 나타낸다 이런 뭐 연구 결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하고 상장회일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연성규범이 활성화되냐? 그 이유는 기업 자치하고 이 정관, 이 자치 이런 거에 이제 자치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이 됐기 때문이고 연성규범의 뭐 정의는 이것은 강제적인 규범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당사자의 행동 및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말한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이것은 가장 큰 특징은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쪽에 그 3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뉴욕 증권이나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의 상장 규칙처럼 여기 요건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것은 강제성을 띠게 되게 됩니다. 반면 영국이나 일본 코드처럼 코드를 만들어 놓고 상장 규칙에서 이것의 준수 여부를 밝히도록 하면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코드 준수를 유도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 법조협회나 이런 데 기업 지배구조 원칙 이런 것은 이제 완전히 자율적인 규범에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코드,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의 이 기업 지배구조 코드와 영국의 코드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고 OECD 코드가 99년에 제정이 됐고 2004년, 15년,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다시 한번 코드를 손을 대야 될 시점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코드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이사와 이사회의 관계, 주주권과 주주총회의 관계, 이걸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사회 구성, 운영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요 근래에 들어서는 주주권이나 주주총회, 그 다음에 경영자와 주주 간의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랬죠. 대화 이런 것이 이제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코드의 목적을 보면 목적을 넣는 국가도 있고 넣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는 good governance, 좋은 그 질이 높은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을 한다 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급속하게 보급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 국가가 없고 또한 이 규범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정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Principle Based Approach, 즉 원칙 중심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는 미국처럼 Rule Based 중심이 있고 영국처럼 Principle Based 중심이 있는데 이것은 영국의 원칙 중심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수 방법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Comply or Explain 방식인데 즉 코드를 준수하거나 아니면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 Corporate Governance 코드는 전부 원칙 중심의 방식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rporate Governanc의 제정의 주체인데 이것은 뭐 국가가 할 수도 있고 뭐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제정 절차나 이런 거에 관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고 비교적 용이하게 제정할 수 있고 개정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CD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규범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9월에 개정이 됐는데 주요 개정된 내용을 보면 효과적인 기업 지배구조 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주주 권리와 공평한 대우와 주된 소유권 기능,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 주식시장, 기타 중개업자, 공시 및 투명성, 이사의 책임, 그 다음에 특별히 새로 신설된 게 지속성장 가능성과 회복력, 이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장 가능성과 회복력에 관해서 새로운 장을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과제에 대한 대응과 회복력 향상을 위한 그다음 그 이사의 모니터링이나 리스크 관리 또한 지속가능 관련 정보 이런 것을 기준에 따라서 공시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 등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ECD 규정에서 두 번째는
자본시장에서 플레이어 역할의 확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의 역할이 중대되고 또한 ESG 등급기관이나 ES 정보 제공자, 인덱스 제공자,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들 기관의 그 활동이 공시화되고 투명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 보호 프레임워크 제시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주로서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의결권 행사, 외부 감사인의 선임권, 전자주총에서 평등한 접근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와 경영진의 설명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 이제 가장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에 관해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영국은 이미 2010년에 코드를 만들기 전에 92년부터 캐드버리 보고서 이후부터 수많은 보고서를 통해서 2010년에 통합규범으로서 기관 투자에 관한 스튜디십 코드를 제정하고 상장회사에 관해서는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에 관해서만 얘기하면 2012년부터 18년까지 4차례 개정이 됐고 이것도 역시 원칙 중심 접근과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이 항목은 아까 OECD하고 비슷하게 이사의 리더십과 회사 목적, 이사 책임, 이사의 구성 및 승계 평가, 감사 리스크, 내부 통제, 이사 보수 이런 식의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영국에서 이 코드를 개정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했던 내용은 우선 코퍼레이트 컬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사의 목적 등이 이 기업 문화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이 인게이지먼트, 관여, 이해관계인의 의견 고려를 명시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성별, 인종적 다양성을 규정하고 또 특이한 것은 안건 반대 주주에 대한 고려로서 20% 이상 반대표 안건을 받는 경우 주주에게 설명하고 관련 주주가 의견을 공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인 건 코드를 대폭 개정하면서 간소화시켰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18개 원칙에 27개 보충원칙, 55개 각칙에서 총 100개 항목이었는데 2008년에는 이것을 18개 원칙 41개 각칙으로 2단계로 줄이고 항목도 59개 항목으로 대폭 간소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규정을 다시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 검토해서 좀 더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에 금융청과 동경증권거래소에서 기업 지배구조 제정에 관한 전문가의 회의에서 이 지배구조 코드 원안을 만들었고 동경증권거래소가 이것을 수용해서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별척으로 도입해서 2015년 6월부터 이 코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총 73개 원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3단계로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준수 또는 설명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15년 원칙은 2018년에 한번 개정이 되고 2021년에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83개 원칙이 되어 있는데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시장이 2022년부터 과거에 5개에서 3개로 개편이 됐다고 합니다. 프라임 시장, 스탠다드 시장, 글로스 시장에서 이 3개 시장에 대해서 공시사항을 각각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년 코드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 이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이사를 3분의 1로 하라, 지명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라, 또 기업 핵심 인력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여성을 넣어라, ESG 요소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 확보하기 위해서 TCFD 이른바 기후 관련 재무정보죠 등을 공시하라 등등 대규모 기업 집단에서는 자회사의 독립된 사회사를 과반수로 하라. 프라임 시장 상장사들의 전자적 의견 행사와 플랫폼 구축을 하도록 하고 감사 업무에 관해서도 내부 감사 부분에 대한 직접 보고 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법으로 독일을 보면 독일은 2002년에 코드를 만들어서 서문 원칙, 공고규정, 제한무정 이렇게 해서 공고규정에 대해서는 독일은 이제 이사회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경영이사회가 있고 감사회가 있는데 감사회에서 이사들을 선정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준수 또는 설명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매년 재검토에서 굉장히 규정이 빈번하게 개정됐는데 2022년 4월에 개정된 게 최근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독일 주식법에 의해서 상장회사의 경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된 독일 코드도 역시 지속 가능성에 관한 원칙을 강조하고 이사회의 업무와 감사의 감독, 그 다음에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기업 지배 보조소에서 이 공시해야 되는 것 등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99년에 OECD 원칙을 근간으로 해서 모범 기준을 제정했고 환경과 사회적 모범 기준을 2012년에 제정하고 지배구조 모범 기준에 관해서는 99년, 2003년, 2016년, 2021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개정을 했고 ESG에 관해서는 이제 사회, 환경, 지배구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범 규준의 구조를 보면 4개 대분류, 18개 중분류, 76개 세분류 이렇게 해서 다른 주요 국가와 마찬가지의 구조를 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지속 성장 가능성 추구 등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1년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에서 지속 가능성 검토, 이사회 위험 관리, 지속 가능성 추구, 기업 문화 등등이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집단 소속 이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으로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서 이해상충 감시, 그 다음에 이사의 최고 경영자 승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G 논의에서 이해관계자의 건설적 대화, 즉 인게이지먼트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고,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에서 선임 분리, 이사의 보수 정책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점이 뭐냐? 이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제가 제 논문을 업데이트하면서 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제가 7년 전에 했던 내용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그대로 놔도 된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러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발표해도 아무 문제는 없지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너무 이상적이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원칙을 간단 명료하게 규정하고 기업들이 자신들 여건 하에서 이 준수 설명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래소 상장 규정, 공시 규정을 통해서 이행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있고 모범 규정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이래서 원칙 중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량에만 보더라도 OECD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자세히 규정해야 되니까 50페이지 됩니다만. 영국은 15페이지, 일본도 25, 독일도 20페이지인데 우리나라는 기업 지배 구조 코드만 해도 33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환경과 사회, 문화 이것까지 하면 이제 한 50페이지 가까이 늘죠. 그러면 이것이 원칙 규범으로서 너무 세세한 거 아닌가? 너무 세세하면 이제 그만큼 준수자의 자율성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점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원칙 중심으로 보다 간략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 특히 모범 규정에 보면 너무 그 기업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규범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주석을 너무 자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주석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세하게 만든 대로 지켜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오히려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주석 같은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모범 규준의 지속적인 개정하고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점검 주체도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범 규정 만들 때 보면 되게 금융위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해서 뭐 기업 지배구조원에서 몇몇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규범을 준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뭐 규범은 만들었지만 지키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켜야 되는 기업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점검 주체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디십 코드하고 관계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2017년에 이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튜어디십 코드는 이게 이제 기관 투자가 의결권 행사 자문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적용 대상이 모범 규제는 모든 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모범 규정이 훨씬 넓습니다. 그렇지만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행하기 위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기업의 모범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코드가 모두 연계되어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에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걸 수레의 두 바퀴다. 기업이 나가는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와 스튜어디십 코드가 수레의 두 바퀴로서 잘 작동해야만 기업 구조, 지배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입장을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범 규정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거래소 공시 규정에 들어있어서 쉽게 핵심 항목에 대해서만 기업 지배 구조에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모범 규정 자체에서 이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규정을 자세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규범 자체를 다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하기는 기업들도 부담스럽다고 크게 반발했지 않을까 해서 아마 타협안이 지금 그 규범이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뭐 개선방 아까 뭐 결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모범 규정 자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자체에 들어오면서 모범 규정 자체를 원칙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서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이 모범 규정 자체에 있더라도 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 원칙이 요 근래 들어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매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점은 예를 들면 준수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이 설명하면서 내용을 재검토해서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코드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해 준다 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원칙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즉 설명하기 싫으니까 대충 준수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로 보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준수하고 설명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는 준수하고 또한 설명하는 형태로 변질된다는 그런 비판이 있고 또한 설명을 할 때도 판에 박힌 형태가 많고 시장 참가자의 행동에 정말로 영향을 미쳐서 최선의 신문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종래 경영과 연역, 그 다음에 해결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그 다음에 해결책을 선택할 때의 리스크, 그 다음에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어느 기간 동안 준수하지 않고 언제부터 준수할 것인지를 설명하게 하는 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수 또는 설명 원칙을 모범 규정에서 직접 규정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아까 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현황 자율공시제도를 도입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 이제 유가증권 상장 법인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 현황을 신고할 때 거래소가 정한 10개의 지배구조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준수 현황과 미준수 시 그 사유를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매년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원칙을 이 유가증권 시장의 규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시행세 측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자율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10가지 자율공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에 관한 거 이사 감사기구에서 이러한 10가지 사항을 공시하도록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배구조 자율공시 제도 및 모범 기준 이행에 대한 검토인데 이행 주체가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냐 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행 범위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으로 구분해서 원칙의 적용 범위를 좀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로 보면 준수설명원칙 이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주의 종목 지정이라든가 개선 보고서의 제출, 미이행 사실을 공표 등 실효성 확보 조치를 일부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상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모범 답안은 없지만 모든 선진국들이 결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것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역성에 기여한다는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규범을 원칙 중심으로 만들어서 규범 내에 준수설명 원칙을 채택을 하고 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장 규정이나 공시 규정을 통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